자, 조국 혁신당에 아직 대표로 복귀는 안 하셨죠? 조국 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야, 오랜만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예. 예. 근데 살이 많이 빠진 줄 알았더니 그렇게까지 많이 안 빠졌네요. 보니까 3kg 정도 빠졌고요. 3kg. 그 안에서 이제 음식이 좀 부실하니까 덜 먹게 되고 또 못 먹게 되고 근데 운동은 많이 하고 하니까 3kg 빠졌는데 이제부터 많이 먹어야죠. 근육량은 늘었겠어요, 그죠? 아니요. 하체는 늘었는데 네. 상체 운동할 방법이 마땅찮으니까 상체는 좀 빠지고 하체는 유지되고 하체는 무슨 운동하셨어요? 뭐 주로 스쿼트, 뭐 레그레이즈, 뭐 플랭크 이런 거 했죠. 플랭크. 예. 정경심 교수님 건강 어떠세요? 밖에서 신경 많이 썼을 텐데. 많이 회복했고요. 네. 병원 치료, 재활, 그다음에 뭐 이렇게 물리치료 등등 하고 있어가지고 그 안에 있어서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조민 씨 사업은 잘 됩니까? 잘 되는 거 같긴 예. 한데 잘 몰라가지고. 국내 사업은 이미 궤도에 오른 것 같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지금 뭐 태국이나 외국 진출 모색하느라고 요즘엔 해외 출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민 씨는 제가 처음 봤을 때부터 아빠보다 낫죠? 아빠보다 낫다고 내가 첫 만남 때부터 한참 얘기 듣고 나서 그래 네가 아빠보다 낫다라고 했었는데 잘 돼야 됩니다. 예, 예. 뭐가 제일 드시고 싶었어요 안에서? 좀 원초적인 얘기인데 이제 고기를 좀 먹고 싶었는데 그 안에서 고기 먹기 쉽지 않고 달걀도 못 먹거든요. 그래서 달걀 안 줘요? 삶은 달걀도 못 먹습니다. 상할까봐. 어. 6포 정도인데 되게 많이 먹을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나와서 이제 고기를 먹고 싶었고 나오는 첫날에 사위가 고깃집 예약해가지고 고기 많이 사주더라고요. 사위 돈으로 좀 고기 많이 먹었습니다. 그게 가족 사진에 올라온 저 그림에 예예예. 네, 제가 올렸는데 저 고깃집인데 네. 사위가 제 나온다고 예약을 해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네, 뭐 고기 먹고 된장찌개 먹고 뭐 그랬습니다. 평상시에 안 드시는 거 드시면 갑자기 배탈 나는데. 배탈은 안 나더라고요. 20대 때 국보법 위반으로 서울구치소에 네, 한 네. 반년 계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때하고 50이 넘어서 구치소 들어가니까 뭐가 가장 다릅니까? 일단 그 더위를 견디는 힘이 떨어졌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때는 젊었으니까 뭐 춥건 덥건 그런 게 뭐 기후 변화에 큰 지장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 나이가 들어서인지 또는 이번에 폭염이 심해서인지 정말 덥더라고요.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고 그 외에는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제가 이제 정치인으로서 들어갔기 때문에 바깥 걱정이 많았고 특히 탄핵까지는 탄핵 소추는 했지만 그 뒤로 뭐 탄핵 의결, 윤석열 구속 취소 이런 것들 그 안에서 지켜봐야 되니까 좀 안타깝고 걱정되는 게 많았죠. 그러니까 작년 12월 16일 날 입수하셨는데 네. 그게 탄핵 소추가 14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틀 후. 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됐다. 네. 박근혜 때처럼 앞으로 일이 풀려갈 것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체포영장에 저항하지 않나 1차 실패하고 간신히 2차 집행하니까 서부지법 폭동이 났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광훈, 전환길 양쪽에서 난리치고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석방시키죠. 네, 네. 탄핵 심판은 2월, 3월 다 지나가도록 안 되죠. 그러다가 윤석열 정말 돌아오는 거 아닌가 하는 사회적 긴장도 굉장히 높아졌고 그때 네, 맞습니다. 간신히 탄핵이 되나 싶었더니 갑자기 대법원 폭탄 판결이 나왔죠. 전무후무한 9일 만에 파기환송이 되질 않나. 한덕수 새벽에 후보 교체되고 암살 위협 때문에 대선 후보가 방탄복 입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인데 그 뉴스 다 접하셨죠? 다 그 안에서 뭐 신문 방송으로 보았죠. 뭐가 가장 충격적인 뉴스였습니까? 그 안에서 접할 때. 그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대법원에서 갑자기 박영수. 이재명 후보를 이제 사실 죽이는 정치적으로 죽이는 그쵸.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시기나 내용 모두에서 정말 저는 대선 개입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윤석열 탄핵은 무조건 될 거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률가 입장에서 각 하나 기각 의견을 쓰는 게 불가능하다고 접했기 때문에 물론 내부 의견 조율 작업이 있어서 늦춰지긴 했지만 탄핵은 될 거라고 봤는데 윤석열이 탄핵되고 났더니 윤석열은
이제 끝났지만 이재명도 같이 날려버리겠다는 판단을 법조 엘리트가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날리니 그러면 대법원은 이재명 날리겠다라는 걸 보면서 너무 제가 사실 화도 났고 놀랬죠. 기가 막히더라고요. 법조인들은 아무도 상상 못했더라고요. 아무도 상상 못 불가능한 일이라고 네. 말을 했었는데. 저는 이 문제 추후에 반드시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명백한 대선 개입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뭐 역설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검찰만 이제 공격을 하고 비판을 했는데 이 대법원의 이재명 당시 이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집 파기환송을 계기로 법원도 진짜 문제가 있구나를 모두가 알게 됐어요. 그 점은 도움이 됐으나 도대체 어떤 이유로 대법원장이 그렇게 급박하게 시기를 잡아가지고 파기환송을 했을까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것도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었고 진짜 와 하고 입이 딱 벌어졌었죠. 그렇죠. 깜짝 놀랐죠. 네. 한덕수 새벽 후보 교체도 깜짝 놀랄 일이겠는데 도대체 이 깜짝 놀랄 일은 언제 끝나나 싶었는데 코미디였죠. 예.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걱정했던 사건은 어떤 겁니까? 아, 이거 이렇게 해서 진짜로 뒤집어지는 거 아닌가? 정상 복귀가 불가능한 거 아닌가? 생각하게 만들었던 사건은 없습니까? 걱정했던 사건은 가장 큰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대법원에 가장 놀라셨던 거고. 놀랐고 걱정했던 거고요. 만약에 그걸 받아서 하급심에서 급속히 진행을 하거나 그렇죠. 이러면 이재명 후보가 대선 나갈 수가 없는 없잖아요. 그걸가 컸고 두 번째 걱정은 이제 좀 뭐 법률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서부지방법원 난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극우 세력이 이 정도가 됐구나. 과거에도 있었지만 그 시점엔 주변화돼 있었는데 이제 행동을 하는구나. 그래서 정권 교체가 되고 난 뒤도 이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겠구나.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 극우 세력을 옹호했지 않습니까? 윤석열도 옹호하고 극우 세력도 옹호하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게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그런 이상한 정당, 시대착오적 정당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뭐 서구에서도 그 극우 정당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지지율도 높아지고 있다 걱정 많이 하는데 극우 정당이 나타난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오래된 보수 정당이 극우 정당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다른 나라는 정통 보수 정당이 있고 네. 뭐 보수당이건 뭐 기독교 민주당이건 있고 그에 불만이 있는 극우가 생겨서 이제 의회에 진출하고 했다면 우리나라는 국민의힘이라는 자체가 극우화되고 있고 지금도 윤석열 파면 이후 대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친윤계가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여전히 뭐 계엄에 대해서 옹호를 하고 내란을 옹호하고 이런 정당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국민의힘을 다시 한번 심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분명하고 그게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그래서 정당 해산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만한 사안이 쌓였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당 해산이 되려면 그 이번 12.3 내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이 확인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적어도 1심 판결 때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법무부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판결과 병행돼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지금 특검에서 국민의힘을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속에서 당시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그 시점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확인돼야 되고요. 그와 별도로 저는 내년 지방선거, 그 다음에 총선 등에서 국민들이 투표로 국민의힘을 이건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좀 끝장을 내줘야 된다. 여전히 내란 이후에도 여전히 극우적 또는 친윤 행동을 하는 정당이 우리나라에 있을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감대 계신 동안 가장 기뻤던 사건은 뭡니까? 윤석열 파면이죠. 당장은. 파면. 물론 두 번째는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데 1차적으로는 윤이 파면됐다. 이게 큰 매듭을 한번 지어지고 그 뒤로는 큰 변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장. 네. 그러니까 윤석열 파면은 이재명 당선과 이꼬르라고 생각하셨구나. 사실상 이꼴이라고 생각했죠. 물론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긴 했는데 네.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뭐 지기현 부장판사가 희한한 계산법으로 뭐 석방을 시키질 않나 또 대법원이 막 개입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했더니 갑자기 법원이 개입을 해가지고
뒤 흔들어 놓았는데 결국은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되시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건 천만다행이죠. 이재명 대통령하고 두 분만의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들어가시 전에 제가 기사를 한번 되짚어 봤더니 예. 그때 두 분만 알고 있는 얘기도 꽤 나눴을 것 같은데 사면은 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둘만 들어가기 전에 둘만 나눴던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사면 얘기 하진 않고요. 네. 뭐 위로하고 덕담하고 뭐 이 대표님 당시에 이 대표님하고 저하고는 소통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이랬던 건 사실입니다. 그 위로도 판결 나기 전후로 이제 위로 연락도 해주셨고, 근데 사면을 예상했다고 말하는 건방진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크게 답을 하기보다는 이번에 이제 논란이 많은 걸로 많이 나오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치공학적 계산을 해가지고 사면 결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은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공학적 판단 안 하셨을 거예요, 그분은. 공학적 판단을 잘 안 하시는 분이긴 하죠. 네네. 실제로 주변에서는 그런 계산을 많이 했는데 네네. 예. 민주당에서도 이제 국민의힘 말고도 민주당 안에서도 반대한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견해도 충분히 받아들입니다만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마. 제가 아는 대통령님은 정면 돌파의 방식을 취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법 전문가신데 지금 윤석열 구치소에서 체포영장을 집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치인 대통령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여준 사건이라고 봅니다. 제가 그 안에 있을 때 제가 스치듯이 만나는 교도관들이 정말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경멸의 발언을 합니다. 아주 보통의 교도관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들어와 대통령이었는지 개탄스럽다는 얘기를 그냥 평범한 교도관분들이 하세요. 교도관들은 네. 교도 행정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들어왔다가 나가는데 윤석열처럼 행동한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죠. 공무원으로서. 참 그 안타깝는데 물론 이제 제 생각에는 1차 체포영장 때 그때 들어 올렸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2차 체포영장 때 10명이 가서 의자채로 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1차 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무산돼 버렸죠. 물론 윤석열 대통령 그 사람이 이제 속옷바람으로 들어 누워 버리니까 대책이 없었는데 그게 그 사람의 이제 민낯을 보여주었는데 집행하러 들어왔을 때 옷을 입고 정좌를 하고 난 안 가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네. 자기 방에서도. 그런데 옷을 벗고 누워 버린 거죠. 그 모습을 봤던 교도관들, 검찰 수사관들이 마음이 어땠을까? 좀 참담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차 시도해야 됩니까? 지금 특검에서는 3차 시도를 안 할 것 같고 아마 바로 기소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윤석열한테 땡깡 피우니까 통한다는 자기는 승리의 기억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런 기억을 만들어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특검 같으면 이제 준비 잘 해서 한 번 더 할 텐데 구치소 측과 협의해가지고 전격적으로 거기 이제 집행하는 그 공무원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까마귀 있잖아요. 예, CRPT라고 하는 네. 분들 다 등치 좋으시고 힘 좋으신 분들인데 하면 좋겠는데 특검에서는 이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이라면 하겠다. 예. 특검은 그렇게 할지는 잘 모르겠다. 네네. 자, 그 윤석열 재구속까지는 그리고 특검 출범하면서 다들 예상했는데 김건희 구속은 쉽지 않다고들 전망도 하긴 했거든요. 저는 김건희는 100% 구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제 아는 분들에게 면회원 분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증거가 분명한데 끊임없이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 거짓말이 또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저는 거의 이분은 허언증 수준이다 생각이 드는데 그럴 경우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안 할 수가 없죠. 거짓말이 밝혀져서 네네. 그리고 범죄 혐의가 워낙 중대하고 있었죠. 워낙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고 그리고 거짓말을 계속하니까 그 경우는 영장 발부가 거의 100%라고 대부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형법 학자라고들 했었어요. 전직이죠 이제. 근데 김건희 씨 구속영장은 알선수재로 쳤는데 네네. 특검이 뇌물죄가 훨씬 중요한데 뇌물죄 적용 검토한다는데 이거 가능합니까? 알선수재하고 뇌물 두 가지를 비교하면 뇌물죄 성립이 좀 까다롭습니다.
뭐 이제 공범 이제 뇌물죄는 이른바 신분범이라고 그래서 공무원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김건희 씨는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뇌물죄로 이걸 의유를 하려면 윤석열과의 공모 혐의가 밝혀져야 됩니다. 예. 거기에 지금 그 특검이 핵심을 그 두고 지금 포기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다른 것보다 그 김영선 씨 공천 그 경우는 윤석열과 김건희 사이에 공모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전화하고 각각 전화 받고 서로 역할 분담해가지고 김영선을 넣으려고 노력한 게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 그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여론조사 2억 7천만 원인가요? 예. 그거를 뇌물로 보고 윤석열 김건희를 공범으로 봐서 처벌할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그거 말고 목걸이도 초고가 목걸이 같은 경우는 알선수재는 분명히 되는 거고요. 예. 그런데 윤석열이 김건희가 그 초고가 목걸이를 받는 것과 관련해서 미리 사전에 논의하고 받았냐는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아마 자를 가능성이 많고 만약에 그 증거나 뭐 육성 녹음이나 또는 증인이 나오면 그것도 같이 갈 수 있죠. 지금까지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서희건설 회장 네. 자수서에 자기가 김건희를 만났을 때 인사청탁을 했다고 했거든요. 네네. 사위에. 근데 실제 사위는 그 총리 비서실장이 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인사청탁을 부인한테 했는데 인사권자인 남편이 인사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입증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거 보면 정황상으로는 김건희 씨가 이제 그래프 등등 오만 걸 받고 남편한테 얘기해서 남편이 지시했을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네. 거기서 윤석열과 김건희 두 사람은 말을 맞췄을 것 같은데 그 좋은 사람을 추천한 건 맞는데 초고가 목걸이 뭐 브로치 받은 얘기는 안 했다. 윤석열은 목걸이는 몰랐다. 윤석열은 몰랐다. 이렇게 되면 끊어지는 거죠. 아하. 그게 그 고리를 찾으면 바로 다 같이 갑니다. 그 윤석열도 목걸이 받은 걸 알아야 공범으로 뇌물죄가 네. 의유된다. 그렇죠. 알선 수재는 되지만 뇌물은 그한 단계 더 가야 된다는 거죠. 좀 어렵긴 하네요. 예. 네. 그 특검은 그걸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알선수재까지 갔고 뇌물죄가 되면 형량이 늘어나잖아요, 훨씬 더. 당연하죠. 게다가 액수가 워낙 고가기 때문에 그냥 형법상 뇌물이 아니라 특가법상 뇌물이라서 형량이 매우 높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 김건희 특검 사항 중에 형법 전문가로 볼 때 이거는 형량이 가장 중한데 싶은 톱3는 뭐 됩니까? 16가지가 워낙 이거 뭐 합하면 어마어마한데요. 네. 일단 증거로서 확인된 거 보게 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 보면 그 8억 천인가요? 네, 부당 맞습니다. 이익을 받았습니다. 네, 뉴스 다 보셨네. 네. 8억 천이면 이게 도대체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가늠이 잘 안 되는데 확인된 것만 8억 천이죠. 그다음에 명태균 씨 무상 여론조사가 2억 7,440인가 된단 말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세 번째는 초고가 장식품이 종류별로 뭐 한 나왔는데 억대 되는 것 같아요, 또. 저는 더 있을 것 같아요. 더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나왔던 통일교, 서희건설, 뭐 로봇 그 개업체 예, 예. 말고도 또 있을 것 같아요.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말하기를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인사권과 공천권 5대5로 나눈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오면 그 인사공천권에서 오면 개수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자리가. 근데 지금 밝혀진 건 3개 아닙니까? 그렇죠. 전 더 나올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해 봅니다. 더 나온다면 그 인사청탁, 그게 인사권, 공천권으로 그 금품 수수한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 더 나오게 되면 액수가 점점 늘어나겠죠. 그렇죠. 지금 현재로는 현재까지 액수로는 주가 조작으로 8억이니까요. 그게 네. 액수가 제일 크다. 근데 이제 각종 고가 목걸이가 더 고가 목걸이든 뭐든 지금 뭐 그림이건 그때 뭐 그림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확인돼야 되긴 하는데 이게 더 나오면 글로 비중이 더 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네. 자, 아까 그 국민의힘 얘기 잠깐 하셨는데 예. 국민의힘이 정당 예산 법무부가 요청하려면 그러려면은 1심 판결이 나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신천지 또는 통일교가 개입을 네네네.
해서 결과가 바뀌었다거나 영향을 줬다는 게 밝혀지면 네네. 그러니까 대선 경선 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결과를 바꿀 만큼의 특정 종교 교인들의 활약이 있었다, 역할이 있었다. 이거는 문제가 안 됩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근데 제 말은 이 정당 해산 사유는 안 됩니까? 그건 딱 정당 해산과는 직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당 해산은 그 정당의 목표나 정책이 반헌법적이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헌법적이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물론 그것도 정교 분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할 수 있는데 현재 과거 이제 이석기 판결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취지는 정당이 특히 정당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내란 지금 시점 같은 경우 내란에 개입을 했다. 요게 나와야 되는 거죠. 추경호건 나경원이건 그 당일날 윤석열이 추경호 나경원 등과 통화한 건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두 사람 말고는 또 누구와 소통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개인적인 얘기 예. 여쭤보겠는데 유시민 작가가 그 조국 대표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죽음에서 살아난 자라고 했어요. 예.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 조국혁신당 창당하고 3년 너무 길다. 네.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 3년은 너무 길다. 선언하고 총선 승리 함께 만들었고 그 이후 윤석열 탄핵 소추되고 나서 본인이 수감됐으니까 맞습니다. 탄핵 소추까지 진행했고 그 결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조국 혁신당의 임무는 완수한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특히 저희가 유시민 작가님 말씀대로라면 검찰개혁 프로젝트 정당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네. 검찰개혁은 이제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민주당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검찰개혁, 방송개혁, 법원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조국혁신당도 그게 당연히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당 시기부터 저희가 내걸었던 게 한편으로는 검찰 독재 조기종식이 있고 두 번째는 주거, 의료, 돌봄 관련해서 이제 사회권 선진국, 민생 선진국이라는 그 비전을 제시한 바 있는데 네. 주로 이제 정치 국면이 검찰 독재와 싸우는 국민이다 보니까 이 사회권 문제는 거의 부각이 잘 못 됐습니다. 근데 그 점에서는 민주당과 일정한 차이가 사실 있습니다. 좀 더 진보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저희 목표는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8개월 동안 깊은 정찰과 넓은 구상을 했습니다. 영상 있으면 좀 봅시다. 지난 8개월 동안 이곳에서 깊은 성찰과 넓은 구상을 했습니다. 그 이런 말도 하셨어요. 정치를 하겠습니다. 정치를 네. 하겠다. 들어보죠, 이것도. 말씀을 듣고 정치를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비판, 반대, 비방 모두 다 받아 안으면서 정치를 하겠습니다. 정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학자로 돌아가실 생각은 없는 거죠. 없죠. 네, 그건 정치를 해야 되고요. 그게 뭐 저의 운명이 굳이 말하자면 운명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이후로 많이 바뀌었죠. 네 모든 게 바뀌었고 그 전에 제가 만나 뵀던 조국과 그 이후의 조국은 뭐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제. 예. 2019년 이후로 얼마나 저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고 또 결의를 다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수감 생활 갔다 나왔는데 다시 거꾸로 돌아가거나 또는 자연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하려고 했던 걸 여기 이 정치 현실에서 펼쳐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하셨어요. 이재명 정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이것도 영상에 있으면 잠깐 봅시다.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셔야 합니다. 미력이 남아 저는 힘을 보태겠습니다. 자, 앞으로 수도 없이 받을 질문이니까 예. 제가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힘을 보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국 혁신당으로 외부에서 힘을 보태는 길이 있고 민주당과 합당해서 내부에서 힘을 보태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 앞으로 계속 받으실 텐데 어떤 길로 갑니까? 일단 제가 지금 석방된 지 4일 차인데 갑자기 뭐 합당 질문이 너무 어차피 많았고 받을 질문 바로 합시다. 예. 언론에서도 계속 그 얘기만 거의 묻더라고요. 네. 너무 빠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도 합당론자가 있고 합당 반대론자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그렇겠죠, 있습니다. 당연히. 현재로는.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오늘 제가 당에 복귀를 할 생각인데 당 대표 복귀는 또 한참 멀었고요. 그 상태에서 지금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좀 너무 성급한 얘기다 생각을 하고, 저는 이재명 정부 성공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이 매우 중요한 게, 사실은 조국혁신당이 지난 대선에서 독자 후보를 안 냈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저희는 민주당이 아니지만 이재명 정부는 조국혁신당이 지지하고 밀었던 정부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조국혁신당의 후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저희가 책임감을 가지고 움직일 것이란 거고, 과거 정의당처럼 저희가 움직이진 절대 않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 또는 이재명 대통령과 차별화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합당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저도 지금부터 의견을 수렴할 것인데, 과거 4월 10일 총선 생각해 보면 그때도 당 만들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근데 별도의 당을 만들므로써 지민 비조 전략을 통해서 양당이 모두 성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향후에 지방선거 총선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혹시 분산돼 가지고 국민의힘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등등등 우려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현재 당직을 맡고 있지 않지만 제가 한 사람으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26년이건 28년이건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되는 걸 제가 원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겠죠. 그다음 총선 경우도 국민의힘이 이기는 선택 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가는 과정에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지금부터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이제 민주당이랑 상대가 있는 거라, 예. 지금 정청래 대표하고 두 분이 마주 앉아서 얘기할 내용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아직 두 분이 만나시지는 않으셨죠? 예, 만나지 못했고요. 제가 석방되자마자 연락이 오셔서 저도 연락했고, 저하고 정청래 대표님하고 사적으로 친한 사이입니다. 그렇다면서요? 예, 네. 가끔 몰래 만나서, 최근 말고 오래 전부터 밥도 먹고 술도 마시는 친한 사이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또 두 사람 사이가 아주 나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 것 같은데, 친한 사이고 소통이 원활한 사이고요. 조만간 한번 서로 보자 그래서 조용히 둘만 술 한잔 합시다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예. 그때 나올 얘기가 많이 있겠네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 합당 문제는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동지들과 그리고 지지자들과 예. 논의해서 예.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결정을 하시겠지만, 합당 관련한 본인만의 기준이 있습니까? 자꾸 합당 얘기하시는데, 합당이 이제 다른 정당이 하나로 합해지냐 합하지 않느냐의 제일 중요한 기준은 비전과 정책, 그 다음에 선거 전략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차가 있으면 그거는 같이 하나의 당이 아닌 것이고, 똑같아 그러면 하나의 당이 되는 것인데, 지금 공장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제가 이 시점에 제가 석방된 지 3일, 4일차 때 얘기하는 건 너무 성급하고, 언급할 수는 있는데 혁신당 내부, 민주당 내부에서 쭉 논의를 해야 된다. 계속 나올 질문이니까요. 앞으로 아마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100만 번도 더 같은 일단 지금 질문을 목표가 받으실 텐데. 이재명 정부 성공, 그다음에 제가 남북 교도소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모든 초점은 국민의힘 심판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을 얼마나 소수로 만들 거냐, 주변화시킬 거냐, 이걸 해놓고 그럼 빈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누가 어떻게 차지할 건가의 문제, 그 다음 단계라서 아직 내년 6월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자, 아니요, 많이 안 남았어요. 당의 문제는 그렇고, 개인으로는 보궐선거에 출마하세요, 아니면 지방선거에 출마하세요? 그 역시 사실 지금 결정하지는 않았고요. 네. 그러나 어떤 경우든 6월에 국민들에 의한 선택을 구하겠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어디로 나갈지는 저도 지금 결정할 수는 없다. 출마해서 네. 다시 국민의 선택권 앞에 설 예정인데, 그게 지방선거에 출마인지 아니면 보궐선거 몇 자리 나오겠지, 보궐선거 출마인지는 아직 정하지 않으셨다. 네, 여러 의견들이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의견 수렴을 할 생각이고요. 어떤 경우든 제가 국민들에게 저희 비판하신 분까지 포함해서 국민들의 제 의견을 다시 얘기하고, 이 정치적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제 법적으로는 크게 마무리된 거 아닙니까? 이제 정치적 선택을 한 번 더 받고 싶습니다.
유시민 작가 같은 분은 자기는 그런 기회가 와도 안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기회가 오면 대권에 도전합니까? 기회가 온다면. 내년 6월도 선거판 때 이 30년을 얘기한 건 너무 이제 먼 얘기고요. 지금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정치인으로서 조국의 자질, 능력, 경험들을 쌓아갈 시간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뭐 대선 도전 이런 말을 지금 얘기하는 건 너무 또 역시 좀 건방지고 성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역시 제가 지금 했던 말로 가름하겠습니다. 자꾸 우리 공장장께서 저를 드리블 하시는 것 같아. 유시민 작가는 예. 제가 이때까지 이런 질문에서 나는 기회가 와도 안 해라고 말했던 사람 유시민 작가 유일하거든요. 네. 유시민 작가가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해본 건데 지금은 말할 수가 없다. 예. 지금 제가 뭐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시간도 지금 당장은 조국혁신당을 추스리고 조직을 강화하고 이게 제일 먼저죠.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책임 있는 자리에 가서 또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댓글로 부담 주지 말라고 자꾸 문자가 올라오는데 부담 주는 게 제 일입니다. 답이야. 본인이 이제 앞으로 제가 보여줘야 하는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국민들께서 지금 제가 앞으로 그 취할 행동 실천에 대해서 평가가 나쁘면 뭐 어떤 기회도 오지 않는 것 아닙니까? 당장 지금부터 내년 6월까지 제가 국민들에게 제 모습을 보여드려야죠. 그게 제일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직 며칠 안 돼가지고 요 답변이 통하죠. 지금 한 달 후에 다시 물어보면 되죠. 한 달 후면은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민정수석으로 예. 문재인 대통령하고 가까이 일을 해보셨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된 지 이제 2달밖에 안 되긴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이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보시기에 두 대통령이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을 텐데. 비슷한 점이라고 한다면 그 본인이 결정을 하고 판단하기 전까지 그 매우 신중하게 경청하세요. 고민을 신중하게 하세요. 그 점에서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네, 많이 들으시는 편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 제가 전에 듣기로는 그 결정하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다들 그랬다고 하던데. 이제 왜냐하면 대통령이란 자리에서는 또는 당대표란 자리에서는 본인의 말을 하는 순간 그게 결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낄 틈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실제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그걸 최대한 늦게 표출하신다. 신중하게 듣고 경청의 절차를 갖는 것은 같은 것 같고 저는 이제 차이점을 보면 제가 이제 가까이서 본 문재인 대통령은 그분은 말이 글이에요. 문어체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를 쓰실 때 문어체로 말을. 그래서 이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 머릿속에 글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실제 글을 써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문어체로 실제 네. 말을 합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구어체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걸 충분히 이제 하실 말씀이 있는데 그걸 훨씬 더 쉽게 대중적으로 또 짧게 탁탁탁 던지시고 문재인 대통령은 좀 길게 문어체로 쓰시는 차이가 있는데 화법은 그렇고. 예,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또는 뭐 과거 당대표 시절 보고 계시면 정면 돌파를 확실하게 하세요. 자기가 책임지고 정면 돌파를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스타일이신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오가 있으면 맨 앞에서 이렇게 먼저 돌진하는 형식 그 스타일이 아니라 이 대오에 있으면서 같이 천천히 같이 나가는 스타일이시죠. 그 정도 행동 패턴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듣고 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여러 발언 하시지 않습니까? 예. 뭐 산재 문제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개입하시는데 그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전혀 그런 모습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국무회의에서 그런 발언 안 하셨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발언을 바로 하시잖아요. 바로. 바로 딱 하면서 초기에 시쳇말로 하면 군기를 잡는 것이고 다르게 얘기하면 국정의 주도권을 내가 직접 그 쥐고 내 책임하에 가겠다는 거를 다 알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상을 공개해 버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그것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저도 약간 놀라운 일이었는데 지금 시점 여전히 이제 내란 세력이 종식되지 않고 국민의힘은 계속 발목 잡게 하고 친윤화되는 상황에서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고 내가 선봉장이 되어서 앞에 나갈 테니까 따라와라 이런 취지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아직 이재명 대통령도 못 만나셨고 당연히. 아, 예, 예. 네. 조만간 아마 한번 만나실 자리가 있겠죠. 제가 공적인 자리를 갖추면 그때 만나게 되겠죠. 지금 현재는 사인 아닙니까? 아, 그렇지. 대표 복귀는 언제 합니까? 지금 이제 여러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당대회 필요한데 또 국정감사가 10월에 있으니까 그때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전당대회를 여는 게. 아, 그 전까지. 예, 그래서 국정감사 끝나야 전당대회를 열지 않을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당원 투표로 그냥 안 됩니까? 아, 그건 안 됩니다. 당원 당규에 따라. 예, 당원 당규상 그걸 다 여러 가지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전까지는 그냥 일개 당원이네요. 일개 당원으로 전국 돌면서 그 도움 주셨던 어르신들, 뭐 종교 지도자들, 시민사회 원로분들, 뭐 교수님들 다 인사드리고 또 각 지역에 또 뭐 제 친구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 활동을 한 뭐 2, 3개월 좀 쉴 겸 해서 하고 싶습니다. 3개월이나 2, 3개월 너무 길어요. 지금 팽팽팽 돌아가는데. 저도 조금 쉬어야죠. 그러면 한 2, 3주만 도시고요. 한번 일단 당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네, 2, 3주 도시고 예. 그리고 가시기 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왜 나와서 아이, 감사합니다. 예, 좀 뭐. 현안들 가지고 예, 예, 뭐든지요. 형법 학자이자 이제 정치인으로 현안 분석도 하고 그러셨는데 저는 뭐 다시 감사합니다. 돌아오셨으니까. 불러주시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뭐 여러 얘기, 뭐 법률 얘기 아니라 하더라도 정치 얘기까지 포함해서 널리 대화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백수시니까 예, 빼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오늘도 이 맛보기만 한 거거든요. 예, 예. 어려운 질문은 깊숙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맛보기만 한 거지. 맞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놓고. 예, 예, 예. 근데 오랜만에 뵈니까 진짜 반갑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저 안에서 들었습니다만은 저 사면 관련해서 많은 여러 인터뷰 해주셨다는 얘기 제가 들었고 감사했습니다. 욕 많이 드셨을 건데 비판하는 분도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여기요? 예. 안 들려요. 자, 조국 전 대표 오늘은 여기까지 해놓고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모시겠고 그리고 일단 2주 있다가 예, 예, 그렇죠. 2주. 예. 네, 좋습니다. 2주 있다가 8월 18일이니까 예. 8월 말쯤에 다시 한번 모실게요. 예. 2주면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말을 못 할 테니까. 그때도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